86페이지 의사표시록 발생. 이제 조문만 조금 몇 개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유효할 때 그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의 문제예요. 조문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먼저 111조 1항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 자, 이 도달한 때, 도달과 관련된 거 몇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86페이지 맨 위에 조문 박스가 있어요. 거기 111조 1항, 2항인데 1항. 도달이죠. 도달과 관련해서 87페이지 오른쪽.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도달의 뜻이 뭐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도달이랍니다. 알 수 있는 상태가. 그게 3번의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 안 해도 되고요. 을의 부인이나 동거 가족이 수령했어. 이것도 도달이에요. 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되니까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만약에 수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자, 수령 거절. 둘로 나눠요. 수령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로 나눠서. 수령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 정당하게 거절했다면 도달이 아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 그러면 도달이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수령 거절이라고 돼 있고 두 줄 딱 보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양가라 3번에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입증 책임보다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게 반송이 안 됐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누군가에게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다면 도달했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겠죠. 그런데 을은 못 받았다 이렇게 다툼이 생겼어. 자, 이럴 때 우리 대법원 우편물을 나눠요. 보통의 우편물이냐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냐로 나누어서 보통의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된 경우에는 도달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나 내용 증명이 반송이 안 됐다면 이건 도달이다 이렇게 되죠. 거기 또 양가로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철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도달한 후에는 효력이 있으니까 철회 못한다. 이렇게 되죠. 도달 전, 도달 후.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가서 발신 후 사정 변경. 중요하죠? 111조 2항. 제일 중요해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의사 표시를 을에게 발송을 했어. 그런데 이게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성년 후견이 계시가 되거나 한정 후견이 계시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 표시는 을에게 도달하겠지요. 그러니까 갑의 의사 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111조 2항. 갑이 의사 표시를 발송하러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갑의 의사 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신 후 사정 변경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7페이지 상단을 가면 박스가 있죠. 예외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발신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발신줄치라는 게 5개가 있고요. 2번, 3번, 6번 3개. 여기에 우리 시험범위 있다고 그랬습니다. 2번, 3번, 6번. 그리고 2번하고 6번은 계약법 가서 볼 거고요. 3번은 다음 주 무권 대리에서 볼 거예요. 확인할 겁니다. 그때 가서. 일단 요 정도 111조 1항량 확인하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하단을 가면 112조 수령능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령능력. 자, 도달이려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알 수 있는 상태이려면 전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이거를 요지를 한다 그랬어요. 완료자, 알지자. 아는 걸 요지라 그랬어요. 이 알 수 있는 한자는 쓰고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알 수 있는 상태이려면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알 수 있는 능력. 알 수 있는 능력. 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그런데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어요. 즉,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여 을이 그걸 수령했는데 을이 미성년자야. 그러면 얘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도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 대하여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의 효력을 적용 못한다. 그런데 이 상대방인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해요.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 뭐였었죠? 한쪽은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112조 단서를 보면 112조 단서. 그러나 상대방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 을의 부모가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죠. 그거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89페이지 하단에 조문 확인하시고요. 조문.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에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죠? 그거 확인.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89페이지 마지막 113조 공시송달. 갑이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갑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과실 없이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자, 과실 없이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찾아봤는데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봤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찾아보지를 않았다. 그럼 과실이 있는 거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알 수 없더라. 이게 과실 없이. 이렇게 갑이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뭘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인 걸 할 수 있다. 이 공시송달은 법원이 해요.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서 을에게 보내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법원이 보관을 하고 그 사실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를 해두는 게 공시송달이고요. 게시. 처음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럼 도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이 지나면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3가지 정도 의사표시록 발생 확인하시면 됩니다. 90페이지 가보세요. 기출예제. 가분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근데 1번. 갑이 사망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2번. 실제로 을이 알아야 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알 수 있는 상태, 즉 도달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도달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안 되죠?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한다 그랬어요. 4번. 내용 증명인데 반송이 안 됐죠? 그럼 도달된 거죠? 4번이 답이죠. 5번은 갑의 내용 증명분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에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을이 여기 보세요. 을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 능력자예요. 그죠? 그래야 112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수령한 후 을이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됐어요. 이건 아무 상관없죠? 을이 갑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성년 후견인, 피성년, 제한 능력자일 때 도달을 주장 못하는 거야. 그런데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이미 효력이 생긴 상태에서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그 효력은 그대로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4번이에요. 그래서 5번만 조금 까다롭고요. 나머지는 다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법률 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실 타당성 하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특별 유효권으로 갑니다. 2장을 넘기면 대리가 나왔네요. 대리, 2-3문제 나오죠. 대리 파트도. 4덩어리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리 총설이라고. 대리의 기초. 자, 기초. 자, 총설에는 간단히. 대리라는 제도가 도대체 뭐냐? 계약을 직접 자기가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A 토지가 있다. 팔아야 된다. 직접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갑이 직접 하지 않고요. 친구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친구 을이 병하고 갑소유 땅을 매매를 하더라. 이런 경우, 즉 의사를 결정해서 병에게 팔아야지라고 의사를 결정해서 사라고 표시를 하는 사람, 즉 법률 행위하는 사람과 그 법률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즉 효과 귀속자, 이게 다른, 이게 분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대리. 계약은 을이 하고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이게 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 2가지. 갑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없죠. 부모가 해주거나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즉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이걸 사적 자치라고 해요.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보충해줘요.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사적 자치 보충. 또 하나, 갑이 바빠서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을이 갑수의 땅을 팔고 있다. 갑은 다른 일 할 수 있죠. 즉 동시간대에 갑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돼요. 사적 자체 확장 이렇게 불러요. 임의 대리가 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거나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 확장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확장 기능이 주된 기능. 세 번째,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사자라고, 심부름꾼. 이건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갑이 중국 음식점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 무엇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갑이 결정. 표시, 주문. 짜장면 주세요. 갑이 주문. 그걸 먹고 돈을 내. 권리와 의무. 효과라고 하죠. 갑에게. 이게 원칙적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 을에게 부탁을 했다. 을에게 네가 결정해라. 갑이. 아무거나. 그래서 을이 결정, 을이 표시, 갑이 먹고 돈을 내. 이게 대리. 갑이 을에게 나는 짜장면 좀 주문해달라. 그래서 결정은 갑이 하고 주문만 을이. 갑이 먹고 갑이 돈을 내. 이게 사자. 그래서 갑이 직접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하는 경우, 겉에서 봤을 땐 대단히 흡사하지만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을이 결정하면 대리, 본인이 결정하면 사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서 대리와 사자가 달라진다. 그죠? 구별해. 그래서 대리의 경우에는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대리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뭐라 하죠? 의사 능력 있어야 돼요. 반면에 사자는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의사 능력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취한 사람도 심부름은 잘한다. 또 착오. 아까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게 착오였었죠. 자, 대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착오가 돼요? 본인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 해야 착오가 될 거예요. 그죠?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했을 때 이게 착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리와 사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능력 유무라든가 착오 같은 이런 것들에서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자. 누가 결정하는가? 네 번째, 대리의 종류.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라는 게 있고, 능동대리, 수동대리라는 게 있고, 유권대리, 무권대리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봅니다. 조심하실 거. 직접대리라는 게 있고 간접대리라는 게 있는데, 요 간접대리는 대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간접대리란 위탁매매인이라고 따로 있어요. 대리와는 조금 다른 별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 위탁매매인 같은 것들을 간접대리라고 합니다. 그건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의 종류 직접 대리만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삼면관계라고요. 보세요. 을이 병과 갑수의 땅을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누구한테 생겨요? 갑에게 생겨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갑이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을을 통해서 갑이 자기 소유 땅을 팔았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할까? 이게 삼면관계예요. 갑을 간에는 뭐가 필요할까? 을병 간에는 뭐가 필요할까? 갑을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을병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갑병 사이에도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뭘 한다? 삼면관계.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별거 안 나오는데 여기부터 삼면관계. 첫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갑과 을.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을이 팔았어요. 갑 가만히 있을까요? 뭐라 하겠지요? 을은요, 갑의 부탁도 없이 땅을 판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없어요. 왜?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갑수의 땅을 팔 권한이 없어요. 그걸 대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첫 번째.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일단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 자, 이 대리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 본인, 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 따위 할 수 있는 지위, 이게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리는 권리자 자신을 위한 거고요. 반면에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거. 이걸 권한이라 합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리가 아니니까 의무 같은 거 있다 없다.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팔아줄 의무 따위는 없다. 의무 없다. 그래서 안 했다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권리 없고 의무 없고 책임도 없다. 잊지 마세요. 권한에 불과하다. 두 번째,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 요 대리권 발생 원인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리권 발생 원인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돼.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예컨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 같은 거 이런 거,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대표적 후견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 게 법정대리. 반면에 임의대리, 본인의 습권행위라고,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대리권을 수여. 이걸 수권행위랍니다.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게 뭐다? 임의대리. 우리 조문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임의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경우. 자, 이때 수권행위 첫째,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 행위고요. 두 번째, 성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던 부인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두부가 없네? 있는 줄 알았더니 소파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두부 사오라고 합니다. 일을 시켰죠? 네? 이때 남편이 나 지금 축구 보고 있어. 안 돼. 노 했어. 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큰일 나죠. 등짝 스매싱. 사와 그러면 네 그래 얼른 가 사와야죠. 감히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시는 분이 사오라고 그것도 부탁을 했는데 노? 죽어요. 잘못하면. 못합니다 이거 라고 생각하세요. 단독행위.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인과의 계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자, 갑이 이렇게 두부 사오라고 부탁을 할 때 위임장 써줘야 될까요? 아니요. 말로 할 수 있어요? 네. 있지? 여시. 퇴근하는 남편 을에게 카톡으로 두부 사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카톡도 돼요. 그러니까 구두로 되고 서면으로도 되고 카톡으로도 되고 이렇게 생각. 그다음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두부 사오세요 이렇게. 근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 자, 묵시적이 뭔지 생각해 봅니다. 두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던 부인이 평상시 목소리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두부가 없네? 이러세요. 그러면 소파에 뒹글거리고 있던 남편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오라고 말을 안 했어도 알아서 나가서 사와야 돼요. 그게 묵시적으로 부탁한 거예요. 괜히 목소리를 키운 게 아니야. 에? 묵시적으로 사오라는 무언의 압박이에요. 그걸 묵시적으로 합니다. 두부 사와 명시적. 두부 떨어졌네 묵시적.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가 두부가 없네 그러면 얼른 가 사와요. 착하죠? 알기 때문에. 명시 묵시 불문. 그 다음에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또는 원인관계라고. 요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별도로 계약을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 딜을 한단 말이죠. 부인이 남편에게 두부 사오세요. 수권행위죠.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을이 나가다 말고 부인님 제가 혹시 두부 잘 사오면 이따 밤에 2시간 게임해도 돼요? 부인은 안 돼 할 수도 있죠. 근데 부인이 아니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는 이따가 2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뭘 통해서? 부인과의 딜을 통해서. 그죠? 딜을 뭐라 그래요? 계약. 이걸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행위가 수권행위고 그걸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며 본인과 대리인 사이 별도의 딜을 통하여 뭐가 생길 수 있다? 권리와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이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 그걸 뭐라 하자?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 이렇게 부르자. 구별되죠? 네? 구별하자. 그럼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대리권에서 아주 중요한 대리권의 범위가 나온다. 부인이 남편에게 두부를 사와라. 어느 범위의 두부까지 사올 수 있을까요? 어느 범위? 네? 풀무원 거, CJ 거, 찌개용, 부침용, 하나 또는 1+1, 네? 수입콩, 국산콩, 아니면 시장 두부, 즉석 두부. 어떤 거 사와야 될까요? 범위가? 모르죠. 그 범위의 문제가 나와요. 부인이 두부 사오라고 했는데 6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강릉 가서 초당 순두부를 사왔다. 그래서 부인이 미쳤냐 말이야.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범위를 안 정해줬지 않냐고. 그냥 두부 사오라 그랬지. 그래서 생각난 김에 강릉까지 갔다 왔다고. 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의 문제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걸 넘어버리면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확정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정 지은 다음에 범위 내의 행위는 유효, 범위를 넘어가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법정 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임의 대리가 문제가 되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엇을 부탁했는가,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 지어주면 됩니다. 이때 판례 2개를 기억해요. 수권행위. 오늘 5개 정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2개만 기억해요. 첫째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요,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수령 대리권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이 범위가. 자, 그래서 능동은 뭐고 수동은 뭐냐? 능동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주는 대리가 능동이에요. 반면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뭘 줬을 때 그거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게 수동이에요. 대리인이 하냐, 주냐, 받냐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하는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받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게 판례의 기본이에요. 대리권 범위에서.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 가장 기본적인 판례,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다. 을은 계약을 당연히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니 능동,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찬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되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 날 병이 연락이 와가지고 열흘만 연기를 해달래. 을 연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된다. 병이 끝내 대금을 안 준다.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기본. 그리고 그 기본에 해당되는 판례.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의사 퍼즐을 수령, 계약금, 중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수령을 못한다면요,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무권대리가 되고 갑에게는 무효가 돼버려요. 우리 대법원은 수령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갑이 을에게 단순히 팔아달라,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게 아니고, 팔아달라 이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에요.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줬어요. 매각에 관한. 단순히 팔아달라가 아니라 위임장까지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임의 내용, A 토지 매각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단순히 팔아달라 그거는 계약 체결 대리권이고, 일체의 권한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결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A가 원칙적 내용이고요. 그 기본이 되는 판례가 이거고요. 그거와 구별해야 될 조금 독특한 게 요거. 구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거예요. 두 번째가요. 수권행위를 해석을 열라 했는데 그래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해. 수권행위 자체가 애매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더라 말이죠. 불분명하더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민법이 118조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 118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118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건 수권행위가 애매해서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 대리인은 118조에서 1호 무제한적인 보존행위와 2호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계량행위, 즉 제한적인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보존행위는 아무런 단서 없이 그냥 보존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1호에. 근데 2호는 앞에 뭐 잔뜩 붙어서 본인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계량행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때 요 세 가지 행위를 싸잡아서 관리행위라고 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이 처분행위예요. 아이 참. 반대되는 개념이 처분행위입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에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했었죠. 그거하고 비슷해. 어쨌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못하고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관리행위를 조심하자.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보존행위가 뭐냐? 현상유지 수선은. 현상유지 수선. 즉 본인 가옥을 대리인이 수선하는 거예요. 이게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행위는 뭐 무제한할 수 있다고 좀 돼 있어요. 자, 문제가 이용계량행. 자, 이용행위는요. 본인 소유 건물이나 땅 따위를 임대를 해서 월세 등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행위. 그게 이용행위예요. 대표적인 이용행위입니다.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행위. 이게 이용행위입니다. 반면에 계량행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목적물의 뭐를 증가시킨다고요? 가액. 이런 것들을 계량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이 있는데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건물이 위치, 조건이 다 똑같아.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할 때 1층에 분식집이 들어서 있는 건물하고 별다방이 들어서 있는 건물하고 어떤 게 건물 가격이 1원이라도 더 비쌀까요? 별다방이 들어있는 건물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건물도 어떤 점포가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가액이 달라져요. 동일한 조건일 때.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그때 건물 사가지고 1층에다 뒤져라 멀리 입점시키려고 하는 거야. 별다방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입시키려고 하는 거야. 분식집 말고. 자, 그러면 갑소유 건물 1층에 있는 분식집을 내보내고 대리인이 별다방을 입점시켰어. 그럼 건물 가격이 다소라도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게 계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용계량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으니까 별로 구별할 게 없는데 이놈이 문제예요. 이 이용계량 행위 중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란 말이죠. 할 수 없는 보존행위 이런 건 없어요. 보존행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범위를 넘어버리면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할 수 없는 이용계량행위가 뭐가 있는가 그걸 물어봤어 우리 시험에서요. 그거를. 그래서 답으로 나온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을 대리인이 인출을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로 빌려준 거 이거 안 된다고. 이 답으로 나왔어요. 본인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또 건물 자체를 이렇게 입주 점포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아예 리모델링을 했어. 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임야 늘 전을 답으로 이런 걸 뭐라 하죠? 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는 못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으나 이용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용계량행위 이거 눈두장 찍어두자. 특히 이거 기억해두자. 됐죠? 여기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두 덩어리 꼭 기억하세요. 거기까지 잠깐 봅니다. 94페이지. 대리의 개념, 그 다음에 사회적 적용. 그 94페이지 그거 딱 확인하시고, 오른쪽은 밑에 있는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사자만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2번. 사자에서 동그라미 2번. 넘겨서 대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아까 대리 종류에서 대리 종류가 아닌 거 하나 기억하자 그랬죠. 간접 대리. 그 다음에 오른쪽 대리권이 있어요. 의의가 있고 발생 원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는 세 가지. 법률, 지정, 선임. 반면에 다음 페이지 임의 대리는 습권행위를 통해서. 습권행위 1번 단독행위, 2번 원인된 법률관계와 구별하자, 3번 분류식이며 세 번째 줄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밑에 3번의 대리권의 범위, 그 중에서 오른쪽 임의 대리권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습권행위를 해석하자. 그 다음에 판례. 1번, 2번, 3번, 5번. 5번에 보면 끝에 뭐라고 써요? 계약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대리권 세계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권. 맨 밑에 118조 조문 확인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존행위는 무제한. 반면에 다음 페이지 이용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리얼의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랬고요. 리얼의 처분행위. 그리고 표딱지가 있어요. 표딱지에 이용계량행위, 계량행위 표를 가면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전환,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불가라고 돼 있죠. 불가라고 돼 있는 거 두 개. 됐죠? 자, 일단 대리의 3연관계 중에서 대리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리권 범위까지 딱 본 거야.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